대한민국 임시정부 문학에 깃들다 시와 글로 기억하는 임시정부의 역사.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요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한 해고요.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작곡하신 한반도가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특히 안타까운 거는 저희 할아버지가 임시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시고 광복을 맞으셨지만 고국당을 밟지 못하시고 상해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또 광복을 알고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또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차리석 선생이 독립신문의 편집국장도 지내신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 그랬던 분의 손녀가 어찌 보면 고향에 와서 오늘 연주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앞으로 좀 자주 오세요.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라는 비정상을 겪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들을 꼭 담아보고 싶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 한민족은 천운을 타고났다라는 지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구성됐던 4월 10일, 11일 사이의 그 기록들도 보면 소설을 써도 이렇게 못 쓰겠다라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 지점들을 가지고 와서 써봤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요. 정부니까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임시헌법이라는 걸 만드는데 총 10개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 대한민국 현재 헌법이 1조 역시 똑같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 라는 거의 시작점이고요. 1919년 4월 11일에 그분들이 그냥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 라는 막 그런 절박한 감정 너머에 우리가 만약에 국가를 되찾으면 민주공화정이라는 새로운 당시로서는 굉장히 낯선 체제를 선택했던 것, 그 국가에서 우리도 한 사람의 국민이자 참여자로서 참여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지점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자유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상해에 머물렀던 조선인 중에 여운형의 신세 한번 져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나중에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 신세를 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움을 줘서 만들어진 게 신한청년당이었고, 여기서 김규식을 섭외할 수 있었고요. 그 두 분이 없었다면 적어도 1919년 3.1 만세운동과 뒤에 이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형태가 많이 달라졌을 거기 때문에 좀 기억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두 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썼습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 사업회가 출간한 책입니다. 피로 묵 삼아 기록한 꽃송이입니다. 피로 묵을 삼았대요. 독립신문 안에 실린 시들 178편이 모아서 이게 엮어낸 일종의 시집입니다. 우선 독립신문부터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독립신문은요, 임시정부의 기관지로서 1919년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상해에서 발행한 것을 상해판이라고 그러고요, 중경에서 발행한 것을 중경판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시작품, 시집 안에 있는 것은 상해판에 나와 있는 독립신문 안에 있는 178편입니다. 상해판 독립신문은요, 1919년서부터 1926년까지 198호가 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사설도 있고요, 국제정세, 임시정부 소식, 그리고 독립운동계 소식, 국내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예 지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도대체 어떠한 그 열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환경으로 이렇게 시를 발표를 했고 어떠한 삶을 꾸려나갔는가, 이 시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왜냐? 순국을 했기 때문에. 밤하고 낯이 없다는 뜻이겠죠. 정말로 이번 기회에 제가 이 시집을 읽었을 때 실로 정말로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내어 걸고, 그리고 독립, 민족,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여기 있었다라는 게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런 모든 활동을 자기 이름을 걸고 발표한 그 모든 분들의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실은 독립운동가하고 시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의 상황에서 살아가신 모든 시인의 대다수가 독립에 대한 은유와 상징을 시 안에다가 그대로 넣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는 시인이 창작을 하지만 시인이 속해 있는 그 상황, 그에 자유롭기가 어렵거든요. 당대에서의 시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소리, 읽어내는 그 독자들의 그 모습, 그 마음까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조차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또 울컥했던 게 희망을 가져요. 마음을 다스리고 다잡으려는 의지를 잃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이 여기에 보입니다. 독립운동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그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이 절박한 심정, 감정, 상황들을 전달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의 힘은 정말 강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왔네. 내가 맡고 싶은 것은 임시정부의 문지기 일세. 뜻밖의 대답을 들은 여운형이 담배를 비벼 끄고는 물었다. 성함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구 일세. 호는 백범이고. 붉은 구슬 같은 해가 물결 가운데 떨어지고 흐르는 물이 쇳덩이처럼 거칠 것이 없이 세차게 힘차게 와서는 압록강으로 흘러갔다. 나무 끝에 있는 새가 쉬지 않고 지저귀는데 해가 가라앉으면서 해가 사라지네. 바라건대 그대는 옛날의 산하를 회복하여 함께 태평한 세상의 즐거움을 누려야 하리.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 시놉시스 임시정부의 순간들. 오늘은 전주국제영화제에 온 만큼 영화 속에 담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언어의 시대 때 영상이라는 게 되게 좀 중요한 문제가 돼서 여러분이 그 일을 직접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룰 줄 알거나 그런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을 기른다라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의 영화 역사가 사실 일제강점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일본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있어요. 그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이라든지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해방이 된 직후부터 한국에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임시정부가 나온 영화들이거든요.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영화화 시켜갖고 계속 만들었던 그 작업 자체가 아 이건 한국 영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1945년 8월의 어느 날로 여러분과 함께 여행 가보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이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우리는 어떤 선택의 갈림길을 지나왔는지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그날에 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슴도 뛰고 또 어떨 때는 무너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시정부의 역사는 1919년부터 45년으로 완결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대한민국에서 기념하는 기념관을 지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헌법 전문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념관에 오시는 분들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현대 한국이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게 한 헌법적인 근거인 재헌헌법, 48년의 재헌헌법, 그 다음에 87년 헌법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것이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헌법적 정신이 되었다. 이 시기의 일들을 그냥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약간 좀 더 넓게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어땠었나
이거를 통해서도 바라보려는 시도들이 생기고 있구나. 그래서 내심 굉장히 반가웠고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굉장히 주관적이고 정신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빛을 회복한다는 뜻이고요. 사실은 원래 주권 정부를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굳이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은 광복은 인디펜던스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해방은 말씀하신 대로 리버레이션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의사, 열사분들이 한국이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광복, 인디펜던스로 불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8월 16일에 여운형이 이제 건준을 만들고 자신이 2차례 투옥돼 있었던 서대문 형무소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독립투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종로통까지 행진을 합니다. 아무런 일본의 제지가 없었어요. 경찰, 헌병, 관리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고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고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이 빡빡한 사람들이 전차길에서 만세 부르는 사진이 8월 16일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독립 만세, 해방 만세, 폭풍화와 같은 질주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의외로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백범의 첫 반응은 너무 좋아서 입이 찢어질 것처럼 좋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백범 일제는 뭐라고 썼느냐? 들인 정성이 아까웠고 다가올 일이 걱정이 되었다. 우리 민족의, 우리 국가의 운명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는 이제 바로 우리는 냉전에 들어가게 되죠.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이 한쪽은 자유진영 또 다른 한쪽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을 이끌면서 이제 냉전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요. 국제질서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다자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유엔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있고요. 혹은 뭐 국제법 이제 준수해야 된다라고 이제 만들어진 국제사법재판소라든지 우리한테는 지금 너무나 익숙한 그런 질서나 국제사회가 그때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근데 원래 미국은 그렇게 오지랖이 넓은 국가가 아니에요. 다만 한반도가 공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야겠다라는 정도의 생각?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국은 사실은 외국의 일에 개입을 하는 것을 꺼려왔었던 국가입니다. 근데 그런 국가를 굳이 끄집어낸 게 사실은 일본이에요. 네, 진주만 공습을 하면서 그렇게 끌려 나오게 된 거죠, 사실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자유주의 국가 혹은 자유주의 정부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전복되는 것을 강하게 막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개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잘 알려진 트루만 독트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반은 루즈벨트가 세웠지만 전후에 냉전 시기에 어떤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나간 것은 해리 트루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건준이라고 하는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총독부와 여운형의 합의의 산물, 타협의 산물로 만들어졌습니다. 막상 상황이 전개되자 건준이 사실상의 행정권을 접수해서 말 그대로 건국준비위원회가 된 겁니다. 행정권을 장악하게 된 거죠. 총독부와 한민당이 합세해서 건준을 치안유지협력기관 이런 것으로 주저앉히려고 했는데 당시의 한국인들의 노도와 같은 독립의지, 건국의지가 총독부의 의지를 분쇄하게 된 거죠. 바로 여운형과 건준의 공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했지만 소련은 일국 신탁통치를 주장했고 소련이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한국 독립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일면에 실었습니다. 지명, 임명만 빼고 모두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 누구도 사실은 모스크바 결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원문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격렬한 반탁운동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시점에 우리 지도자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호령하고 이 반탁 에너지 보면 굉장히 이글이글하거든요. 이게 한국 현대사를 가늠하는 분기짓는 중요한 대사건이었는데 무엇을 반대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달려나갔다. 이제 신생 국가들이 이제 새로 탄생을 했을 때 이들이 과연 민주적인 그런 정권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라는 의심은 분명히 있었어요. 이렇게 한 시대가 끝나고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더 악화가 되는 경우도 역사에서 보면 훨씬 많아요. 잔혹하고 그런 이제 정부가 들어서서 아주 그냥 억압적인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또 성공적으로 이제 민주 정권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고, 독립을 해서 딱 바로 정권을 줬을 때 이들이 정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해서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고요.
좀 더 냉정하고 냉혹한 이 국제 질서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열심히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우리한테 알려주기를 그래도 희망은 있다. 타임라인 1910-1945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이들이 누구인가예요. 왜 이 헤이그 특사 3명이 모였을까? 우연이 아닙니다. 을사늑약은 국제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법조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왔고요. 이상설은 을사늑약 현장에 있었던 증인입니다. 증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를 말해줄 통역관이 필요하죠. 이렇게 3명의 특사가 완벽한 조합으로 이들이 이제 헤이그로 가게 됩니다. 예관 신규식이라는 선생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이란 단어가 당시에는 굉장히 천한 단어였습니다. 왜? 민이라는 단어는 한자권에서 천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민을 넣어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 신규식입니다. 최초로 국민 주권서를 이야기하면서 국민, 백성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 대한민국은 라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이름이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혁명적인 어떤 노력과 용기를 내서 주장하고 관철시켰던 이름들이에요. 전체 독립운동가들의 연령 중에서 20대 이하가 75%입니다. 우리 전쟁사를 보면은 대부분 20대하고 10대 학도병들이었고요. 민주화운동 역시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늘 변화의 중심에는 학생들이 있었고 청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패턴을 발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토크 콘서트 임시정부의 12달,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열린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의 올해 마지막 콘서트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로부터 여러 해를 너를 보지. 1910년에 만들었던 거국행이라는 노래는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안창호 선생님이 직접 작사한 노래입니다. 보통 우리가 독립운동가, 사상가, 철학자로 알고 있지만 이분이 독립운동 가요를 작사하기도 했는데요. 나의 사랑 한반도야. 순국 선열의 날을 맞이해서 임시정부 시기의 대한민국, 그 시기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고스란히 우리는 이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2달 동안 어떤 기념일들을 만들고 또 생활을 했는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국선열이라는 뜻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윗대 열사, 대체로 독립운동가분들처럼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셨거나 국권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국하신 분들을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 1939년 11월 21일 날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특별한 안건을 하나 올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순국선열 공동기념일을 제안을 했었던 거죠. 을사늑약의 개정으로 바로 식민지가 된 거는 아니죠. 네, 식민지가 됐던 순간은 1910년인데 한 번에 식민지가 된 게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저희가 정치적 공략을 당했습니다. 그 시작점이 언제냐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으로 삼고 있고, 순국선의 날은 1905년 11월 17일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광복이 되기 전까지를 규정을 하고 있고, 이제 현충일 같은 경우는 그걸 포함해서 6.25 참전 용사 그리고 그 외 국가에 봉사하시다가 순국하신 모든 분들을 기리는 날로 6월 6일이죠. 뭔가 조금 의미가 남다른 해가 언제였을까를 생각해보면은 광복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치렀던 순국선열의 날이 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항상 국외에서 이 기념일을 챙기다가 처음으로 한국 우리 땅에서 지내게 됐으니까. 1910년이죠. 1910년 8월 29일에 경술련에 일어난 나라의 큰 수치라 그래가지고 보통 이날을 경술국치, 나라를 되찾을 때까지 치욕의 날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은데, 1941년 8월 29일 날 경술국치 31주년에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에서 선언문을 발표했던 겁니다. 단순히 기념 선언이 아니라 당시 임정이 처했었던 정치 외교적 조건, 그리고 중국 국민당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 고도의 외교적 행위였다라고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이 패전하면 조선은 독립된다라고 하는 게 국제회담 자리에서 계속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거잖아요. 그 언급될 수 있었던 어떤 출발점으로서 이런 외교적인 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임시정부에서는 3.1운동을 독립선언일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독립을 선언한 날이다. 누가? 민중들이. 일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 한국당 내에서 그 심장에 해당하는 수도 경성에서 만세 시위를 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행위였고요. 우리는 자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고 3.1운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 전쟁이 시작을 해요. 그중 하나가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자는 거였고 그날이 4월 11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가 명칭이 처음으로 탄생하는 순간이었는데 임시정부 수립일을 헌법 발표일이라고도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헌법 발표와 임시정부 수립이 같은 말이다. 건국기원절이라는 말은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개천절입니다. 개천절. 개천절을 의미하고 우리한테 그게 더 익숙한 말인데 이날을 기념했었던 건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단 국내외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원래 한 나라 안에 있었던 하나의 민족이었어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도록 당군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탁 하고 꺼내 든 거죠. 건국기원절 하나는 끝까지 주광이요 자랑이요 기쁨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해버린 나라의 국민이 백성이나 어떤 국민이 아니라 4,000년이 넘는 어떤 문명을 이어온 나라의 주인들이다라고 하는 걸 좀 이야기해주고 싶었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국가의 존재를 좀 재현하는 정치적 의례 같은 날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념일들 한 4-5가지 기념일들을 만들면서 우리는 하나의 역사를 공유하고 하나의 언어를 공유하고 하나의 나라를 공유하고 그걸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정체성을 훈련시키는 날이 필요했었고 이 기념일을 그 훈련시키는 날로 좀 활용하려고 했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날짜에 모여서 그 감정들을 공유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귀국을 함으로써 상하에서 시작해서 충칭으로 마무리됐었던 임시정부가 마침내 조국당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 임정황국 봉형회 거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대한 환영식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정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한테 물론 이제 미국과의 교섭은 잘 안 돼서 개인 자격으로밖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우리가 돌아왔다, 임정이 돌아왔다, 상징적인 메시지 같은 것들을 던졌었던 거죠. 한국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국민들에게 임정의 정통성을 새롭게 각인시키는 기회이기도 했었다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큰 시행착오 없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힐 수 있었던 거는 일제강점기 때 임시정부의 어떤 존재와 활약이 있었던 덕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 대한민국 정부의 자양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임시정부의 역사를 공부한다는 게 오늘날의 우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이 임시정부 기념관을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정부라는 게 그냥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몰랐던 것들 많이 알게 돼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박물관에서 이런 전시뿐만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이벤트를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과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감동적이었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아이한테도 되게 좋았던 시간 같아요. 제가 한국사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흥미진진도 하고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랑 그 독립 영화들 엮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쪽 전공을 공부하면서 여기에 조금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개론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새롭게 또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생이 주는 하나의 기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또 다른 생각과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나에게 꿈이다. 100년 전에 임시정부를 만든 분들의 목표는 광복이었고 그때 꿈을 우리에게 다시 실현시켜주는 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임시정부 기념관은 통로이다. 우리의 역사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자세히 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통로이다. 살아있는 역사다.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임시정부 기념관만큼 소중한 곳은 없겠죠. 진짜 이제 크게 번성하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만세!